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출 59회, 그죠? 59회 전산세무 2급 해석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회인데요. 뭐 합격률이 36%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평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20%대가 제가 생각하는 있죠. 세무 2급의 합격률 이라고 보고요. 뭐 30% 정도면 평이하고요. 40%면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면 상당히 있죠. 쉽다는 걸 체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딱 봤을 때, 그죠? 아, 이거 어렵지 않구나 하면 좀, 이거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차분하게 풀면 되겠고요.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면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실수를 안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그냥 평이한 것 같으면 80점이 넘어간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실수 없이 하자 이거고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는요. 어떻게든 70점을 넘길 수 있느냐, 확실한 점수를 어떻게 메이드하느냐. 그리고 특히 있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내가 이걸 해봐야 되는 거야. 시간이 남기 때문에 이론 문제 있죠. 정말 내가 때려 죽어도 맞을 수 있는 점수를 매겨보는 거야. 10개 이상이 되는지. 야, 그럼 이거 모질랜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됩니다. 순진하게 들어갔다가 놓으시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그런 변별력을 생겨야 되는데, 그래요.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회차도 있긴 있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들쑥날쑥이지만 최근의 경향을 밀어보면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는 좀 하반기 시험이 너무 쉬운 관계로 올해 상반기 있죠.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20% 내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20%에서 30% 정도 사이에 난이도를 맞추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원가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11개 이상 무난히 맞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부터 이론적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보수주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보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회계적 습관, 관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보통 자산과 수익은 그죠? 되도록이면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과 그죠? 부채는 빨리빨리 그죠? 계산해서 보여주는 있죠. 실용적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을 바로 보수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수익은 억제하고 비용은 그죠? 바로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살짝 짱구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용을 좀 의도하지 않게 하려면 많이 비용을 계산해서 그죠? 세금을 적게 내려는 유인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이익 조작에 뭡니까? 용이한 있죠. 그런 하나의 관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뭐 답은 4번 보수주의는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가장 보수주의에 있죠. 큰 있죠. 맹점이고 한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하락한다는 말에 여러분들은 있죠. 초점을 가지셔야 되겠죠. 기본 모형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상승한다 했을 때 기본 전제가 기말재고 금액은요? 뭔 소리죠? 뭐 하나? 기말재고 금액은요? 선의 총우다 그죠? 이 형식에 맞춰가지고요 쭉 뭡니까? 뭔 소리지? 자, 이거에 따라 있죠. 이게 기말재고가 크기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가 이익과 세금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가 뭡니까? 상승이 아니고 뭐야? 하락이라는 말이 나타나면 그죠? 여기 부동어가 뭡니까? 물가가 하락이니까 물가가 하락한다 하면 이거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딱 먼저 하고 먼저 우리가 스타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1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선입선출법이 이동평균보다 크게 계상되는 게 아니고 뭐야? 적게 계상된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그죠? 네, 옳지 않은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본적인 물가 상승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락이라면 반대로 그죠? 예,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을 그죠? 과다 설정했다라면 지금 현재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 과소 지금 계상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영향으로 잘못된 건 자산이 과소인데 과대라 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만약에 10만 원이었는데 이 금액이 있죠. 대손 충당금이 여기 원래는 만약에 만 원이라 하면 이걸 9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만약에 2만 원 이렇게 했다라면 8만 원 지금 현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9만 원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은요 8만 원이 되니까 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뭡니까? 과대계상되어 있다니까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지 않고 푸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4개 중에 있죠. 다른 방향이 하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잘 헷갈렸다 했다면 비용이 과대계상된다, 그죠? 비용이 증가한다. 그럼 이익이 적어지는 거고 이익이 과소계다. 요거랑 요랑 같은 말이고 이익잉여금이 적게 계상된다는 거고 얘는요 자산이 과대되면 수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전혀 있죠 다른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하던가요? 아니 뭐 시험 칠 때는 안 하다가 갑자기 이거 하려니까 이것들이 말이에요. 뭐라.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이 아닌 것. 무형자산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개념, 식별 가능성, 자원의 통제, 미래 경제적 계획의 유익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그죠? 네, 돼야 된다는 건데요. 이 검증 가능하다는 거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이 아니고 우리 신뢰성의 그죠? 하부 원칙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쭉 보면 그렇게 큰 있죠.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가 아니고 그냥 뭐 생각해보면 평이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바로 있죠. 우리 수익 인식 시기를 그죠? 케이스화해서 낸 문제 같은데 같이 볼게요. 자, 당사는 기계 설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예, 설비 납품 주문은 2월 1일 그리고 설치는요 2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대로 5일의 시험 가동 후 언제 매입 의사를 표시했다? 2월 25일 날 그죠? 사겠다라고 표시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돈을 받았다 이럴 때 있죠. 여러 가지 시점이 있겠는데 이 여러 가지 시점 중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기는요 바로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있죠. 2월 25일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제모에게 5문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잘못 착각해서 한 문제 정도는 되겠지만 한 문제 이상 더 틀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원가에 대한 개정 볼게요. 틀린 거 찾아보내네요. 매물 원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원재료는 직접 원가, 변동 원가.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고정비의 경우에는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단위당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조업도 증가에 따라 그죠? 단위당 원가는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제조원가 명세표에 나타나지 않는 건 뭐가 될까요? 당연히 있죠. 어디가 있어? 제품에 관한 얘기죠, 그죠? 이건 뭐 전통적인 주제고요, 그죠? 뭐 그렇게 평이하네요 지금. 자, 여기 이 회차는 또 계산 문제도 별로 없네요. 자, 우리 보조 부분비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보조 부분 원가, 부분별 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 이 어떤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를 고려해서 배분한 방법은요, 2가지 있고, 직접 배분법은 아예 안 하고요. 단계 배분법은 살짝 하고요.
일부만 하고 얘는 완전하고. 그러니까 A, B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건 안 하고요. 자, 9번. 종합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 원가 흐름의 내용이 다른 것은 뭐냐 이거죠. 종합원가. 1번 기초제공품은 완성분과 단기 착수분, 완성분을 구분하자 한다.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있잖아요. 말에 물음이 약간 있죠. 그죠? 의미가 약간, 그죠? 이걸 조금 더 하려면 다음 네 가지, 다음 아래 제시하는 내용 중에서, 그죠? 성격이 다르니죠. 방법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는 뭔가 있죠. 우리 원가 흐름의 방법 중에서 평균법과 있죠. 선입선출법의 방법 중에서 어떤 거는 세 가지는, 그죠? 세 가지로 하나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 것을 찾아봐라는 문제를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게 뭔가 물음이 좀 딱 떨어지지 않는데요. 기초제공품 완성분과 단기 착수 완성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1번이 평균법이 되는 거죠. 그죠? 구분하는 거는 선입선출법, 합하는 거는 평균법. 이렇게 되죠. 평균법. 두 번째, 완성품 한산장 단위당 원가의 배분 대상이 되는 원가에는요, 기초제공품의 원가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선입선출법입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다. 그죠? 뭐냐? 나머지를 읽어봐야 되죠. 완성품 원가의 계산 시 기초제공품 원가는 별도로 가산된다. 별도로 가산되는 거는 그런 당연히 가정상 뭡니까? 기초제공품 우선 완성품에 들어간다는 가정이니까 이건 선입선출법이고, 단기 발생 원가는 단기에 수행된 작업량만을, 그죠? 완성품 한산량에 배분한다. 뭐 이것만 알아도, 그죠?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답은 뭡니까? 1번 이 평균법에 있죠. 잘못된 거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번에 보면 우리 비정상 공선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상 공선은 완성품의 5%다 있는데, 그럼 정상하고 비정상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정상 공선, 비정상 공선. 요거 X, 요거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정상 공선은 완성품 수량의, 그죠? 5%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1000개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1000개를 착수한 거고, 1000개가 토탈 투입한 거고, 100개니까 60개 빼면 이거는 800? 840개가 된다. 그죠? 곱하기 5%면 5, 4, 20, 8, 5, 40. 몇 개? 42개 되나요? 이게 이제 공선이 60개니까, 그죠? 그러니까 60개에서 이렇게 되나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산수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물량 흐름을 파악하시면 때리라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짝 뭐 잘못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틀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뭐 풀 수 없는 문제가 된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자, 부가가치세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 1번 재화의 수입은 수입한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세관장이 관세 징수에 의해서 부가가치 징수했다. 답은 1번이네요. 우리가 수입자는 굳이 뭡니까? 사업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이어야만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밀랍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고. 11번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래에 보기는 모두 처음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다 가정하고 봤을 때, 그죠? 우리 간주 공급은 말 그대로 이거는 무상 거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 공급 아니다. 유상 거래가 아닌데 불구하고 공급으로 과세하는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이 뭐냐면 매입세 공제 받고 그 매입세를요 의도한 용도, 즉 매입세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사용했을 때 있죠. 그 공제 효과를 다시 환원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매입액을 자기 자신한테 공급하는 경우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하고 사업상 정의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폐업했을 때 남아있는 재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됩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개인적 공급을 예외가 있는데요. 해당 매입액을 작업복, 작업화, 작업모 혹은 직장 연회비나 직장 체육비로 사용했다라면요. 그는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외 조항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는 보세요. 폐업시 잔존자, 그걸 사업상 증여, 면세 전용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고, 요거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지만 그 예외적 사항에 해당이 되니까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간주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번 면세가 아닌 거 과세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고속철도 그죠? KTX는 면세가 되고, 우리 두부는 뭐가 될까요? 두부는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단순 가공한 두부는요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용식료품에 대한 얘기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에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것. 그러니까 분리과세라는 거는 완납적 원천징수를 얘기하는 거죠. 원천징수가 없는 유일한 소득이 뭡니까? 원천징수가 없는 거. 원천징수가 다 있네요. 다 있는데 분리과세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답은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있습니까? 근로소득 중에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일용직 근로소득 있죠. 기타 소득은요, 그 소득 금액 있죠. 300만 원 이하라면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복권 같은 거는 아예 뭡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다. 배당도 어떻습니까? 2천만 원 이하는 그죠? 그 다음에 비실명 배당이라 할지 건 무조건 분리과세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되지 않는 거는요, 바로 사업소득이 되겠습니다. 15번 우리 소득세법상에 소득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해봐라. 비용업 대금 이익은 가는요, 비용 25% 되겠고요. 나는요, 3억 원 이하의 복권 당첨 소득은요 20%. 나는 분리과세를 신청한 거 30%. 나는요, 일당 15만에 이런 거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나가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어보는데, 우리가 만점을 맞으면 좋지만 만약에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11개 그죠? 이상 못 맞을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론에서 제가 경험치에 의하면요, 12개를 맞춘 분이 떨어진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시험에 12개 맞추고 불합격했다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11개를 맞췄는데 떨어진 분 있죠. 한두 명 봤습니다. 정말입니다. 한두 명. 그죠? 그것도 왜 떨어진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산에서 전표 추가 안 해서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11개, 근데 10개를 맞추고 합격한 분은요, 조금 있긴 있지만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74점 내외에 있습니다. 9개 맞추고 합격하는 분을 가끔 한 번씩 봐요. 몇 점인 줄 아세요? 그것이 뭐 70점에서 71점 막 이렇게 개우특거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그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헤매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점수는 한 80점 정도 맞추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80점 맞추려면요, 여기서 11개 정도만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대리를 알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마쳤고요. 실무에 관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